안녕하세요. 부겐일릭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인간은 필요 없다입니다. 지은이, 제리 카플란, 스탠퍼드 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 인공지능학자. 학생들에게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의 영향, 윤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 여러 회사를 경영한 기업가이자 기술 혁신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4개의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 2곳을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초기 온라인 경매 기업 중 하나였던 온세일이 대표적이며 그가 구상한 몇몇 특허 기술은 이베이에서 구매해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인간은 필요 없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활발한 강연과 토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문. 나는 낙천주의다. 그러나 본성이 낙천적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 탓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10살 때 우리 가족은 뉴욕으로 이사를 왔는데 내 눈에 비친 뉴욕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오즈의 나라였고 1964년 세계 박람회는 에메랄드 시티였다. 공상과학의 세계는 나와 성장 과정을 함께 해온 것 같다. 내가 미적분이나 공간기하학과 씨름하고 있을 때 스타트rek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커크 함장이 우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기도 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류 문명의 신비가 펼쳐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내 시선을 끌어올렸다. 영화 속 인공지능 컴퓨터 HAL 9000의 붉은색 둥근 빛에 매료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이 섰다. 그로부터 10년 뒤 나는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와 과학 철학을 전공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으로 부임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싶었다. 스탠퍼드 캠퍼스 서쪽 나지막한 언덕 꼭대기에 덩그러니 서 있는 다 쓰러져가는 연구실에는 차림새가 꾀죄죄한 천재들과 기이한 귀재들이 모여 웅성댔다. 연구소 설립자이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맥카시는 뾰족하게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정신없이 바빠질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부를 획득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실리콘밸리에 퍼졌다. 그전에는 프로젝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발로 뛰어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부류의 자본가인 벤처 투자자들이 볼록한 돈다발을 들고 연구실을 찾아다녔다. 스탠퍼드 인공지능연구소의 총명하고 열성적인 연구원들과 전 세계 여러 다른 대학들, 연구소와 기업의 연구 동료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21세기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노력과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한 끝에 인공지능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지능과 아주 똑같지는 않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이
항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성 친구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나 잔디를 깎는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그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주어진 일을 더 빨리, 정확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해낸다는 점이 의미 있다. 인공지능 연구는 두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경험에서 배우는 시스템으로 이미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들은 무궁무진한 모범 사례를 눈 깜짝할 사이에 꼼꼼히 검토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두 번째 분야는 센서와 작동장치의 결합에서 출발한다. 이 시스템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교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이 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 사실 단일 객체로 통합시키는 작업은 대체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양한 센서들은 가로등 꼭대기,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등 환경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게 관찰한 정보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버팜, 컴퓨터 서버와 운영시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에 저장되었다가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계획은 원격 기기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행되기도 하고 적절한 행동 방향을 유도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감지되고 그에 따라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손으로 어떤 물체를 집으려고 할 때의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운전자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역시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보통 GPS를 활용해 운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추적 관찰하면서 길을 안내하고 운전자의 정보를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교통 상황을 파악하여 모든 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개개인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인조지능과 인조노동자의 등장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몰고 올 것이다. 사회는 개개인이 어느 정도 자유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법과 제도를 만든다. 개를 산책시키는 로봇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표지판의 지시사항을 지키느라 아이가 개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한시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안전속도를 고집하면 어떻겠는가? 정부기관들은 사회의 더 넓은 이익과 개인들의 요구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에 대해 머지않아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제기될 경제적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사무직 근로자들과 생산직 근로자들은 머지않아 인조노동자와 인조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길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미래는 자산 대 사람의 투쟁이 될 것이다. 축적된 자원이 건설적인 목표를 위해 쓰이거나 생산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위험 요인이 있다. 그것은 곤충떼처럼 조직화된 자그마한 인조 노동자 집단과 실체 없이 원거리 클라우드 서버 내에 상주하는 인조지능의 광범위한 확산에 있다.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과 경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가속화하는 기술 발전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설명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부가 증가하고 우리가 가진 배를 모두 물에 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욕구와 필요가 다양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그 말도 맞다. 전체적이나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다고 우리 형편이 꼭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 지구 온난화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은 변화 속도가 문제이지 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가장 큰 사회적 도전은 갈수록 커지는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이다. 소득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부자에게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은 갈수록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 성장분에 따른 이득을 더 넓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소득 격차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세금 혜택, 자산 투명성, 공익지수를 기초로 개개인이 투자 자산 분배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 신중히 고려해 마련한 정책을 펴면 부의 집중이라는 밀물에 배가 뒤집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목표하는 바는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독자들이 지적인 도구, 윤리적 기초, 심리적 토대로 갖출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100원짜리 동전으로 가진 자들의 평탄한 삶에 동참할 기회에 도박을 거는 절망적인 영세서민으로 삶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상을 펴는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가 되어 우리가 창조한 것들로부터 애정어린 보호를 받을지는 앞으로 20년 동안 펼쳐질 공공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물론 재능 있고 사려 깊은 학자들이 이미 여러 저서를 통해 최근 기술 발전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매력적인 이야기 형태로 풀어나간 책도 있고 경제학자로서의 분석 기술을 적용한 책도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려를 모두들 한 목소리로 표명해 왔는데 그의 기술 분야에 정통한 기업가로서의 의견을 보태는 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바라는 목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난처하지만 난 여전히 우리 미래를 낙관한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무한한 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미래 세계는 영화 터미네이터보다 스타트rek에 가까워질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 신기술의 쓰나미가 자유, 편리, 행복의 놀라운 시대를 휩쓸고 올 텐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지나가려면 반드시 진보의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챕터 1. 컴퓨터에게 낚시 가르치기. 초기 인공지능 연구는 창시자의 연구 방향을 답습해서 논리적 공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수학적인 증명에만 치중했으며, 보드게임을 하고 논리를 증명하고 퍼즐을 푸는 등의 논리적 분석과 계획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실세계의 난잡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끌어모으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역시 그런 식의 연구를 부추겼다. 그런데 인공지능 연구 초기 과학자들은 이내 문제에 직면했다. 컴퓨터라는 발명품이 기대만큼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제를 처리해내지 못할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난해한 계산이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속도가 아주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내더라도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컴퓨터가 제 아무리 빠르더라도 조합 확산의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했다. 실세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해결하는 경우 택지 개발로 넓은 지역에 주택이 새로 꽉 들어차면 도시의 상수도 압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쇠잔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에서 논리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안에 종적을 감출지 모른다. 그 대신 체험적 연구법, 즉 경험 법칙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처리 가능한 크기로 줄여가는 연구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 연구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답을 구하지만 한계에 가까워지면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되는 잠재 해결력을 고려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건너뛰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 과정을 검색 과정, 가지치기라고 불린다. 현재와 과거의 컴퓨터 처리 능력과 메모리는 비교라도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발전은 실질적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기술이든 양적 차이가 충분히 크게 벌어지면 그 순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겉보기에는 날마다 꾸준히 발전하거나 매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듯 규칙적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컴퓨터 역시 양적 격차가 질적인 차이를 낳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요즘 컴퓨터들은 그야말로 뉴런 수십억 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터넷 덕분에 배움의 기초가 될 엄청난 양의 이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귀찮고 힘든 과정은 사라졌다. 지금으로서는 전문적인 기계학습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없는 듯하다. 예시 데이터의 양은 날마다 증가하고 구할 수 있는 예의 증가 속도에 발맞춰 프로그램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의 기계학습 시스템은 필요한 내용을 부호화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거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시하는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며 인간이 풀기 힘든 문제를 척척 풀어내면서 창조자인 인간의 능력을 순식간에 넘어서고 있다. 챕터 2. 로봇에게 뒤따라오는 법 가르치기. 초기 로봇들은 일반적으로 신호에 맞춰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했다. 그래서 로봇이
진행하는 방향에 끼어들기라도 하면 호되게 맞거나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산업 로봇들은 수십 년간 상당한 진화를 거듭했는데 발전된 영역은 주로 제어 능력의 정밀성, 힘, 내구성, 무게와 가격 감량 같은 측면들이었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항상 로봇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로봇들은 주위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큰 발전은 기계 인지 분야에서 나왔다. 지난 10여 년간 시각 영상을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은 느린 속도로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카메라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가격 또한 저렴해진 데다가 기계학습 기술이 응용되면서 관련 분야 기술이 최근 급격히 발달했다. 산업적으로 활용될 로봇은 주문을 받고 발주하고 선반을 채우거나 정리하고 용접을 하거나 절단하고 광을 내고 점검하고 조립하고 분류하고 심지어는 다른 로봇 장치들을 고치기까지 할 수 있다. 그 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에 활용될 경우 끔찍한 악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전기공학, 전자공학, 라디오, TV,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의 역사는 새롭게 발견된 경이로운 발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인간들이 이제 겨우 발버둥치기 시작한 데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인간들은 서서히 진화하는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최적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 가장 적합한 존재는 바로 기계들이다. 로봇들에게는 눈이나 귀가 필요 없다. 관련 환경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센서 네트워크만 있으면 충분하다. 깊이 지각이나 소리 발원지를 찾아내는 능력은 두 눈이나 귀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몇 개가 더 있어서 여러 방향에 설치해두면 더할 나위 없을 테고 말이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교육기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많은 영역에서 주로 정보를 다루는데 로봇의 신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인식, 추론, 수단의 4가지 요소는 전자적인 영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정 장소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챕터 9. 해결책은 있다. 미래에는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며 일상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생활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사회 밑바닥에 머무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생활 수준이나 사회 신분을 높이고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은 평범한 직장은 되돌려 주는 것 없이 자기 뱃속만 채우는 책임 없는 자기중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아예 하지 않고 보수는 없지만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정부가 인증한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일 대부분이 자동화에 굴복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좋은 일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는 운 좋은 사람들 밖으로까지 반드시 증대되는 부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생명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생물학적 존재들만을 지칭하지만 앞서 설명한 시스템들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개체나 기계적인 개체들을 일부 포함하는 쪽으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존재들과 인간의 관계는 자동차와 인간의 관계보다는 말과 인간의 관계에 더 가깝다. 이들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속도와 기술을 갖춘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독립적인 존재지만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조지능들에게 인간이 필요한 한은 인조지능이 인간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따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인조지능이 인간을 노예화하게 될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보다는 우리가 동물을 키우듯 인간을 키우거나 내부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조성해서 경계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게 만들고 그 안에 격리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과 인조지능이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조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일들이 독자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생에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나 만일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인간보호구역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가 될까? 인조지능들은 우주, 지하, 수중, 그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날이 오면 아마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인조지능들이 스마트폰 속 컴퓨터, 칩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우리 생활의 편의에 기여하며 존재하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인간들이 스스로를 해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조지능이 개입하고 나서면 그제야 인조지능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된다. 누가 사육사고 누가 사육당하는 처지에 있는지 말이다. 턱 밑까지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한 이 책은 어떻게 인류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강력한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닥쳐올 미래에 관해 개개인의 전략을 만들어 놓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